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뇌,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중추신경의 또 다른 부분인 척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 그 뇌의 연수, 그죠? 마지막 연수 있죠? 연수에 연결돼서 몸 등 쪽을 따라서 밑으로 쭉 뻗어 있죠. 네, 척수. 척수는 척추의 보호를 받습니다. 척추는 뼈죠, 뼈. 그죠? 그래서 그 뼈 안쪽에, 여기 그림에 보면, 밑에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척추가 있고, 이거 척추 안쪽에 이렇게 척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척수도 그 겉하고 속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겉하고 속을 보면 겉은 백색, 그죠? 속은 회색. 이렇게 지난번에 뇌 기억나요? 뇌도 뇌도 보면 이게 겉이 있었고 속질이 있었죠. 뇌의 겉이 뭐였었냐면 회색질이었고, 그죠? 속이 백색질이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걸 회색질을 회백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회색질이 맞습니다. 회색질, 백색질. 근데 여기 보면 촉수는 겉이 백색질이고 안쪽이 회색질이죠. 서로 둘이 바뀌어 있죠. 뇌하고 촉수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면, 예, 그래서 보면 이 백색질은 주로 축삭돌기가 모인 게 백색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부분이었죠. 그죠? 신경세포체. 이거는 뇌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흥분이 전달되는 곳이 어디냐? 신경세포체니까. 신경세포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축삭돌기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고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은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흥분이 전달이 일어난 것은 속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요건 잠깐 지우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그죠? 자, 그림을 보면 척수가 이제 이렇게 척수를 크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그죠? 확대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척추 마디마다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등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죠? 여기 척수가 있으면 이 신경이, 그죠?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에요. 그럼 여기 쪽으로 등 쪽이, 그러니까 내가 딱 있을 때 내 등 쪽에 있는 게 뒤쪽이니까 후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 쪽은 앞쪽이죠. 그래서 전근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 전근, 뒤쪽은 후근. 이렇게 두 개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배 그러면 앞쪽에 있으니까 전근이구나. 등 그럼 뒤쪽으로 나오니까 후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근, 후근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먼저 이제 배 쪽, 앞쪽으로 나오는 거는 주로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전근으로. 그러니까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은 뇌에서 뭐 근육이나 이런 데로, 근육 같은 데로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원심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등 쪽에 있는 신경들을 보니까 주로 감각신경에서 이렇게 오는 감각신경 다발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모여드는 거니까, 그죠? 감각기관으로부터 뇌로 모여드니까 요거는 구심성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원심성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원심성이고, 네, 주변에서 안으로 모여드는 게 구심성이죠. 한자로 보면. 그래서 뇌로부터 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처럼 뇌에서
뭐 근육이라 이런 데로 신호를 내보내는 신경을 원심성 신경, 그죠? 이게 배 쪽에 있고 전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감각기관에서 여러 가지 흩어지는 감각기관에서 신호가 모여서 뇌로 간다. 이 구심성인데 주로 감각신경인데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후근 뒤쪽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척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척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뇌하고 말초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척수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뇌에서 신호가 갈 수도 없고요. 반대로 감각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회피 반사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 같은 게 갑자기 날아온다 그러면 확 이렇게 눈을 감는다거나 피한다거나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이런 게 회피 반사죠. 무릎 반사는 여러분 아마 해봤을 거예요. 무릎 밑에 쪽 턱 두드리면 여러분 책 오른쪽 옆에 보면 그 그림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배변 배뇨 반사는 우리가 그 대변을 그 보거나 어떤 소변을 보거나 하는 것도 이거하고 이 척수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척수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죠? 요 회피 반사 설명 옆에 나와 있네요. 팔다리가 날카로운 곳에 찔리거나 뜨거운 곳에 닿는 것과 같이 강한 피부 자극을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움츠리는 행동. 회피 반사네요. 이게 공이 날라오는 거. 물론 공이 날라올 때 눈을 갑자기 감기도 하는데 사실 눈은 척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또 동공 반사를 하니까 이건 또 그쪽이 아니네요. 자,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회피 반사는 팔다리가 날카로운 곳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에 닿는 것 같이 강한 피부 자극을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움츠리는 거. 왜 그래 이렇게 움츠리는 거 나도 모르게 요거를 회피 반사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척수의 전근과 후근이 각각 손상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근은 좀 전에 얘기했죠. 전근 앞쪽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주로 운동신경이었죠. 운동. 그 다음에 후근은 뭐예요? 감각이었죠. 그러면 전근이 손상됐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운동과 관련된 신경이 손상이 됐으니까 운동이 안 되겠죠. 후근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건 감각과 관련된 문제니까 감각이 잘 느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근이 예를 들어 끊어졌다든가 후근이 끊어졌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라는 게 있는데 반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의식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는 반사라고 하지 않고요.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작용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보통 의식적인 반응은 요건 누가 관여를 하는 거냐면 대뇌가 관여를 합니다. 대뇌가 관여를 해서 내가 손을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건 대뇌가 관여를 하는데 요 반사는 대뇌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대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의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요거를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반응은 여러분 다 알아요. 여기 책에도 보면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친다.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그 의식적인 거고 반면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았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탁 떼게 되는 건데 요거는 요게 반사에 해당되죠. 여기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양을 치는 거 요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되고요. 날카로운 물체를 봤을 때 다리를 움츠리는 반응 요거는 반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로 움직이는 경로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반사를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척수 반사 외에 중추로 작용하는 뇌의 부분은 어디냐 이거 물어봤는데 뭐 연수 같은 경우 있어요. 연수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딸꾹질을 한다든가 침을 분비한다든가 눈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연수에서 반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공반사가 있어요. 동공반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냐면 이건 중간내에서 합니다. 그 웬만한 것들은 뭐 기침, 재채기, 하품, 딸꾹질 뭐 이런 것들은 연수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여기 보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에 대한 건데 여기 망치로 살짝 여기 무릎 아래쪽을 이렇게 탁 치면 그죠? 탁 치면 요 친 것에 의해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가죠. 원래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뇌로 가야 돼요. 뇌로 가야 되는데 이 뇌로 가는 것과 동시에 뇌로 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죠? 근육에 신호를 주면 다리가 툭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툭 발이 올라오고 나서 뇌에서는 여기 뭐가 저기 접촉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무릎 반사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자극이 오면 그죠? 자극이 오면 감각을 하겠죠. 감각기관이 이걸 받아들이겠죠.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척수로 가죠. 척수 가면 척수에서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죠? 어디로 가요? 그죠? 근육으로 가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경로를 탁하는 거죠. 물론 척수에서 뇌로 신호도 갑니다. 근데 뇌로 신호 그러니까 뇌에서 여기 했네 그래서 다리를 올릴까 이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생활의 안전하고는 특별한 그 상관은 없는데 그죠? 반사의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는 거고 뭐 안전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죠. 안전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무릎 반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무릎의 고망치가 닿은 감각을 느끼는 까닭은 뭐냐? 지금 선생님 설명했죠. 여기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을 하는데 여기서 척수로 가면 신호가 뇌로도 가요. 뇌로도 가고 운동신경으로 가니까 반응은 먼저 이렇게 빨리 하고 뇌에서 나중에 신호를 받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뇌로도 신호가 간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날카로운 물체를 받으면 날카로운 물체를 밟았을 때 움츠라고 그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찔렸다는 거 느낌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사가 하는 역할은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반응을 한 다음에 그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반사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척수에서 구심성 신경 다발은 이거는 구심성이니까 뭐예요? 안으로 모여드는 거죠? 안으로 모여드는 거니까 이건 감각이에요. 감각신경이니까 이건 뭐예요? 후근. 그죠? 감각신경은 후근을 이룬다고 얘기했었죠? 원심성은 앞으로, 전근. 그죠? 운동신경들이 전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손을 찔리면 무의식으로 손을 움츠리는데 혈액형 검사 시에 손가락 끝을 치아같이로 찌르면 손을 움츠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러냐? 요거는 날카로운 손에 찔리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손가락 끝을 체액형으로 찌를 때는 내가 찌르지 말아야지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찌르면 손이 움츠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체열침으로 찌르는데
자, 움츠리지 말아라 라고 신호를 주면 얘는 움츠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중추신경계에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뇌하고 척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뇌와 직접된 뇌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심성 신경하고, 그죠?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외부의 자극을 안으로 전달해주는 감각신경, 그죠? 요 감각신경 있고, 원심성 신경은 이제 운동신경이죠. 그 다음에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그죠? 여기 뇌와 척수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하는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체성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의 운동과 내분비 셈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은 의도대로 움직여요. 그죠?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가 안 돼요.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죠?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골격근은 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장과 그다음에 내분비샘, 그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 이런 것 기능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아요. 그래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둘 다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운동신경의 제일 끝부분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운동신경의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여기 좀 전에 체성신경계 얘기했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죠? 이게 또 오해할까봐 않고라는 말 또 저기 하면 대뇌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중간뇌, 연수, 척수 이런 거에 뻗어나온 혈관, 내장기관의 혈관 분파, 그죠? 요거는 중간뇌, 연수, 척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거 이제 여러분 책의 다음 쪽에 보면 쫙 나와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거 특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요 둘 다는 순환이나 호흡이나 소화나 호르몬 분비, 이렇게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뭐가? 자율신경이. 그래서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얘기는 대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대뇌 의식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뇌 이외의 다른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초신경계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말초신경계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자, 말초신경계를 보면, 자, 체성신경계가 있습니다. 이거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했죠. 쭉 가면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해가지고 골격근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체성신경계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체성과 자율신경, 요게 합쳐져가지고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교감신경을 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두 중간에 한 번씩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신경절이 존재합니다. 체성신경계는 중간에 끊어진 데가 없죠? 그냥 한 번에 쫙 갔어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중간에 한번 끊어진 신경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신경절을 보면 여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의 신경세포하고 신경절 이후의 신경세포 길이를 보면 이 뒤에 게 길어요. 앞쪽이 짧습니다. 앞쪽이 짧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세포하고 신경절 이후 세포가 있는데 신경절 이전 세포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보면 교감신경은 앞쪽이 짧고 뒤가 길고, 부교감신경은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아요. 자, 길이는 비교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면 신경절 이전 세포는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마리집, 마리집이 있죠. 근데 신경절 이후 세포에는 마리집이 없죠. 마리집이 없네요.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감신경도 신경절이 있고 부교감신경도 신경절이 있는데, 신경절에서는 여기 중간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죠? 여기도 채성신경계 끝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됐죠? 자, 여기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부교감신경 중간에 신경절에도 보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그런데 교감신경 끝에서 뭐가 분비되냐면 이 끝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여전히 여기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고 어디만 달라요? 여기 교감신경 끝에서 뭐가 분비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죠?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러니까 교감신경 끝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가 분비돼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네. 그럼 이 교감신경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채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 구분을 잘 하기 바래요. 그러니까 세 개를 구분을 잘 해야겠죠. 그죠? 세 개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를 해요. 같은 내장기관에. 그러니까 하나의 내장기관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분포를 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내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작용을 해요. 심장이 내장이잖아요. 그죠? 내장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뭘 하냐면 심장박동을 촉진시켜줘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을 억제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겠죠. 막 운동 같은 거 할 때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막 운동을 해요. 그럼 그 혈액이나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신경이 막 박동이 되겠죠. 운동이 끝났어. 근데 끝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교감 심장이 작동해가지고 심장 박동을 좀 천천히 해도 되게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나의 내장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물론 하나만 있어도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했다가 교감신경이 작용 안 하면 심장박동이 촉진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속도가 늦어져요. 빨랐다 늦었다 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게 같이 있어야 이게 빨리빨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량작용을 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디 작용하느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교감신경이 있고 여기 보면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보면 이제 교감신경은 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척수에서 나왔죠. 전부 다. 그죠?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나왔어요. 주르르르. 그죠? 근데 부교감신경을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뇌에서도 나오고요. 뇌에서 나오죠. 뇌에서. 그죠?
그죠? 뇌에서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구분을 좀 동공축소나, 그죠? 동공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침분비하는 거, 기관지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 그죠? 얘네들, 그죠? 요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뇌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소장활동 촉진은 뇌에서 오는 놈도 있고 여기 척수에서 오는 것도 있네요. 방광 수축하는 것도 척수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다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방광 수축 빼고, 소장활동 촉진하고 방광 수축 빼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기관에 작용을 해요. 동공 확대 축소, 침분비 억제 촉진, 기관 이완, 기관 수축, 신장 버튼 촉진 억제, 소화 억제, 소화 촉진, 포도당 방출 촉진, 글리코젠 합성 촉진. 서로 반대죠. 소장 활동 억제 촉진, 방광 이완, 방광 수축.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는 걸 쭉 보면 주로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강한 육체적 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반응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동공이 확대돼서 좀 더 잘 봐야 되죠. 침분비 억제하고 기관지가 이완된다는 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막 촉진되고 이게 위급한 상황인데 소화할 시간이 없죠. 소화 억제, 그죠? 포도당을 방출해서 막 이제 에너지를 막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소정 활동도 억제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좀 미완된, 그죠? 좀 느긋할 때, 그죠?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원래 편안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아까 기량작용 얘기를 했었는데, 기량작용은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촉진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겠죠. 유지해 주는 걸 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간내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체내 상태가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변화를 감지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내분비 기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간내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돼 있었다 그랬죠. 그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을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의 기능이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굉장히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거 있고요. 근위축성 축삭, 요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 이제 지금은 죽었죠.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살아 있었는데, 스티븐 호킹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죠? 네, 스티븐 호킹이 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좀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기긴 했지만, 그죠? 우울증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알죠? 기억력이 굉장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파킨슨병, 떨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모종별로 조사를 해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같은 경우, 그죠? 요거 스티븐 호킹이 걸렸던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골격근이 굉장히 약화되고 위축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운동 근육이 자꾸 점점점 쇠퇴하게 되니까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운동 근육이 자꾸 마비가 되기도 하고 점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요. 말하려면 우리도 이
이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호흡하는데도, 그죠? 우리 호흡할 때도 이 근육을 이용해서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은 요거는 대표적인 게 이게 운동신경이, 요거는 운동신경이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는 게 원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울증은 이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화학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알츠하이머병은 대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많이 잃죠.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은 중간뇌, 그죠? 중간뇌가 있는데 여기 도파민 분비 세포가 파괴됩니다. 파괴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여기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게 이게 떨림이죠. 막 떨어요. 몸을 떱니다. 그죠? 몸을 굉장히 막 덜덜덜 떠는 거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상실, 그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기억상실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죠? 말도 잘 못하고, 하여튼 혼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그죠? 우울증, 우울감, 그죠? 우울감, 무기력증,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약화, 그죠? 근육이 약화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현대에 들어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찾아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있었겠죠. 옛날에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내니까 훨씬 더 이런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들, 여기 나오는 것도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일찍 치료를 좀 받는 게 필요하죠.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일찍,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6개월인가요? 얼마 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부인의 도움을 입어서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치료를 받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주면 여기 근육성 측사경화증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이나 우울증도 어느 정도,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걸 잘 조절해주면 우울증이 많이 극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이 네 가지 병들은 치료를 좀 하면,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 병들은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어요. 빨리 발견하면 시간을 좀 늦추기도 하고 안 일어날 수도, 그러니까 일찍 문제가 생기는 걸 좀 늦춰서 그나마 좀 괜찮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질환들을 중추신경계 질환과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각각 구분해 보자 그랬는데, 이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면 요거 세 가지,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말초신경계 질환은 요거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은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초신경계이고, 나머지는 다 대뇌나 중간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위급한 상황이 활성화되는 게 뭐냐? 아까 교감이었죠, 그죠? 교감신경. 동공축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부교감신경입니다. 그죠?
그죠? 부교감신경이고요. 식후 긴장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까닭을 설명해줘. 격렬하게 운동을 하려면 뭐가 작용해요? 격렬한 운동을 하려면 교감신경이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시키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 후에 또는 긴장했을 때, 그죠? 긴장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내분비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